제가 들려드릴 11번째 소설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이청준의 작품들은 대부분 묵직한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어요. 이청준의 소설들은 다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주로 단편 소설들이 영화화되었는데요. 석화촌, 서편제, 천년학. 천년학의 원래 제목은 선악동 나그네고요. 밀양도 이청준 소설이에요. 밀양의 원제목은 벌레 이야기입니다. 또 장편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도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당신들의 천국은 지배자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책이 발간되었던 1976년도는 군사정권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이런 책을 낸다는 건 목숨을 건 것과 마찬가지죠. 이청준은 모순 떼고 냉혹한 시절에 작가로서의 책임을 다했고요. 할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설의 공간은 소록도예요.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반도에서 1km쯤 떨어진 섬이에요. 이곳에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 소록도병원이 있습니다. 한센병은 치료가 변변치 않았던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요. 환자들은 세상 속에 살지 못했고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숨겨야 했어요. 환자는 가족을 떠나서 세상과 철저히 고립된 소록도에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여생을 마쳤어요. 죽어서도 섬을 나오지 못하고 시신은 화장돼서 소록도 안의 만영당에 묻혔습니다. 소록도 병원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일본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천혜의 아름다운 풍경과 작은 사슴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예쁜 섬은 그때부터 금기의 섬, 죽음의 섬으로 사람들이 뇌리에 박혀졌고요. 지도상에 없는 지형으로 한동안 잊혀졌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은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과 실존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쓰여졌어요. 소설의 서사는 20년 전의 사건과 지금을 회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7년 후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20년 전의 일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명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소설에서의 20년 전은 일제강점기 후반쯤 아닐까 합니다. 현재로 나오는 시기는 1960년 5.16 직후일 거고요. 그리고 7년 후가 나중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록도에 4번째 원장이 부임했어요. 이름은 주정수, 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명문 의과대학을 나왔고 총독부 위생관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그곳에는 1000명의 원생이 있었습니다. 부임 인사를 할 때 그는 이 섬을 원생들이 낙원으로 바꿔놓겠다고 선언했어요. 버림받고 쫓겨온 원생들이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멸시와 박해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났을 때 원생들은 감동으로 조용히 느꼈어요. 주정수는 새로운 병원시설과 환자촌의 수용시설 확충, 요양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생 대표 10명을 뽑아 평유회라는 자문기관을 만들었어요. 시설을 새로 지을 벽돌 공장을 세워 벽돌을 찍어내고 대대적인 공사를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원생들이 죽어진 병사지대는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시설로 확장되었어요. 원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낙원을 만든 것이 감격스러웠고 오랜 절망 속에서 모처럼 희망이라는 것을 품었습니다. 주정수는 일왕 태후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자규를 받고 태후가 하사한 어가를 화강암에다 새겨 공회당 앞에 세우고 어갑이 제막식을 했어요. 그날 총독부와 각계각처의 고위 인사들이 제막식을 보기 위해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돌아보고 주정수의 업적을 치하했어요. 주정수는 섬을 더 멋있게 완성하겠다는 불타는 의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가엾은 환자들이 여생을 편히 쉬다 가려면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설득이고 뭐고 필요 없었습니다. 다 원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죠. 주정수의 신복 부하인 사또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또는 주정수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에요. 그동안 그는 공사 감독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평의회 10명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주정수의 앞잡이가 되어갔습니다. 공원을 만들기에 원생들은 다시 노역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 동안의 노역으로 대부분의 원생들은 병세가 악화되고 상처투성이 손발들이 궤양으로 패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노역을 피할 길은 없었어요.
원생들은 항의할 수 없이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주정수가 공사에 대해 갖고 있는 완벽한 명분 때문이었어요. 명분은 힘있는 자의 차지였고 최선의 명분을 주정수가 독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었죠. 주정수의 신복 사또는 이제 가죽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사또의 채찍 아래에 원생들은 진물은 육신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도 짜내야 했어요. 마지막 힘을 소모하고 나면 사또의 채찍 아래 쓰러져 누운 채 조용히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진흙 속에는 원생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돌아다녔고 원생들은 자기 것을 찾아 조용히 간수했습니다. 자살 사건과 탈출 사고가 꼬리를 물었고 순찰이 강화되었으며 나무토막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가다 물살에 휩쓸려가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말썽을 부리면 3개월에서 6개월을 섬한 감옥에서 지냈고 추록하면 규칙대로 단종 수술을 받게 했어요. 단종 수술은 이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형벌과도 같은 징벌 제도로 이용되었어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다음해 4월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화려한 공원이 완성되었어요. 섬 안에 시설이 한 가지씩 늘어갈 때마다 섬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정수는 공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원생들이 공원 지역 출입을 금지했어요. 공원을 언제나 깨끗하게 단장시켜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자랑스런 원생들이 낙원이라고 보여주었어요. 노역은 다른 계획이 세워지면서 계속되었고 병든 몸은 채찍질과 고된 작업으로 망가져갔습니다. 그럴 즈음 평의의 사람 중에 이순구가 주정수 원장이 섬에 이룩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섬 안에 그의 기념 동상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이 의견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평의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 적극 찬성하고 어떻게든 주정수와 사또의 눈에 들어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기념 동상 건립을 위해서 원생들이 돈으로 기금이 각출되기 시작했어요. 고향에서 돈이 오는 원생들은 송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일반 원생들에게서는 임금의 3개월분을, 송금도 없고 작업 동원도 불가능한 신체의 부자의 원생들에게서는 이들에게 지급될 식량과 의류 배급량에서 상당액을 공제하여 헌금액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상이 완성되었고 제막식이 거행되었어요. 일본 황실에서 보내온 축하 사절과 국내의 각 종교단체 대표 유지들이 수백 명 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후 매달 20일을 보은 감사일로 정하고 이날이 되면 모든 원생들은 공원 광장에 모여 살아있는 주정수의 동상 앞에 경례를 바치고 훈시를 들어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아주 더운 여름 어느 날, 그날은 그달의 20일 보은 감사일이었어요. 그날 동상 건립을 제안했던 이순구가 원생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름, 그날도 20일 보은 감사일이었어요. 모여있는 원생들 사이로 주정수가 동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뛰어들어 주정수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후 그의 동상은 헐렸어요. 그 동상이 있던 자리엔 10여 년 후 병원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주정수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소록도에는 이제 5,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조백헌 대령이에요. 조 원장은 군인이고 의학 공부를 한 의무 장교입니다. 병원에는 보건과장이 있는데 이름은 이상욱이에요. 이상욱은 시니컬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면서 진중한 면이 있었어요. 이제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소록도 내에는 일반인과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엄격히 있었습니다. 구역은 일반인 지대와 병사 지대로 구별되어 있었고 일반인 자녀들과 병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따로 있었어요. 자녀들에게서 병증이 보이지 않더라도 병사지대의 자녀들과 일반인 자녀들은 구별되는 거였어요. 병증이 없는 자녀들은 이것을 떠나도 되었지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서미연은 환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예요. 서미연은 일반인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환자였어요. 그녀는 육지에서 아버지에게 양육되었지만
어른이 되자 자진해서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남자 선생인 윤혜원은 여동생이 환자였고 자신은 건강했지만 동생을 따라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는 건강한 여자들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서 병증이 보이면 가차없이 데려다 검사를 하게 하곤 했어요. 그 병증의 징후를 그들은 분홍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 병이 얼굴 근처에 첫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벚꽃이 분홍색을 볼 수 있다. 분홍색이나 자주색은 병이 나은 다음까지도 눈두덩 같은 데선 평생을 두고 떠나가주지 않는 이 병 고유의 색조라고 할 수 있다. 섬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절망스러운 분홍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저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섬에는 무슨 인연인지 붉은 황토색이 많았고 봄만 되면 분홍색 벚꽃이 구름처럼 섬을 뒤덮었다. 육지 사람들은 봄이 되면 떼지어 섬으로 와서 붉은 섬을 구경하고 돌아갔다. 황토길과 벚꽃과 그 벚꽃이 분홍색이 원색의 그림자처럼 곱게 점찍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돌아갔다. 분홍색은 절망의 색깔이었다. 누구나 분홍색을 저주했다. 현재 소록도 5,000명 중에 20년 전 주정수를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 겪지 않았어도 그 일은 모두에게 알려져서 그들은 명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아프고 격리되었고 힘없으나 마음속에 폭발시키지 못한 분노와 근거 없는 원망이 숨어 있었어요. 그 분노의 정체는 복합적이면서도 깊었습니다. 조원장이 부임했을 때는 여전히 섬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원장은 무슨 말을 해도 반응 없는 섬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어요.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원장이 자신만이 동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동상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건 주정수 때문이었어요. 그건 원생들에게는 두려움이고 다시 또 자신이 동상을 갖겠다는 원장이 부임하는 건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 원장은 주정수와는 다른 인물처럼 보였어요. 그는 병원에서 진료할 때 쓰던 마스크와 장갑을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또 병사 자녀와 일반인 자녀들이 학교를 통합해서 구별을 없앴어요. 7개 마을에서 1명씩의 대표를 뽑아 7명으로 구성된 장로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주정수대의 평의회를 생각나게 했으므로 이상욱은 더 유심히 조 원장을 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 원장이 계획한 건 축구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발가락이 몇 개씩 없는 사람들에게 축구는 어울리지 않았고 처음엔 마지못해 하던 원생들은 점점 재미를 느끼고 소록도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축구단은 군대에 참가해서 우승을 했고 도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들이 잘해서 우승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이들의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상대편 선수들이 문둥병 걸린 선수들에게 달려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긴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우승을 했다는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섬은 축제 분위기였고 소록도에서 조 원장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는 이제 다음 계획으로 엄청난 것을 제안합니다.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고흥반도 남쪽 등량만을 막아 300만 평의 농토를 얻어내겠다는 방대한 계획이었어요. 원생들이 개관 후 토지를 갖게 돼서 섬의 주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였죠. 이상욱은 이 계획의 무모함과 다시 시작될 명분과 동상에 대한 어두운 그늘을 예감했습니다. 조 원장은 5,000명의 원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조 원장의 설득과 주장은 차츰 원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또 마을의 영향력 있는 노인 황희백 장로의 결심으로 공사는 시작됩니다. 황희백은 주정수 원장에게 단단히 다짐을 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우리들의 시련이 부족했나 보오. 우리의 시련을 끝내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원장을 보내주셨는가 보오. 저 바닷속에서 우리의 땅을 건져내어 섬을 나가게 한다는 약속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서약해 주시오. 이 일이 만약 또 한 번의 고난스러운 시련으로 끝나고 말 때 당신은 우리 주님과 후손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팔고 있는 인간이 될 것이오. 이 일을 잊지 마시오. 조 원장은 자신이 서약을 배반할 때는 자신의 권총으로 스스로를 단죄하겠다는 서약을 5,000명 앞에서 했습니다. 오만도 간척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공사 노역이 가능한 음성 환자 2,500명을 2개 작업대로 편성해서 보름씩 교대로 진행했습니다.
산과 바다 가운데에 솟아있는 만재도를 헐어내 캐낸 돌을 등짐으로 지어 바다에 던져놓는 작업이 계속되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활기와 절망과 또 활기가 이어졌습니다. 5천 명의 소록도 원생들은 하나가 되어 간척 사업에 매달렸고 3년이 지나 드디어 바다에서 돌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환호했어요. 그러나 여름 태풍이 몰아쳤고 다시 돌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간척 사업을 탐내는 주변 다른 섬들이 방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년, 지쳐버린 원생들이 폭도로 변해서 조 원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지만 위기를 넘기고 일을 시작하며 악전고투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바닷길을 걸어서 다른 섬으로 가게 되었을 때 오만도를 탐내는 대한정착사업개발회의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들은 조 원장을 마산의 병원으로 발령냈습니다. 조 원장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고 절강제를 지내버리면 소유권에 확실한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더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욱은 조 원장에게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이상욱은 조 원장이 슬슬 자신이 동상을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간척사업이 원생들에게 토지를 주고자 함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눈으로 완성을 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앞서 있었으며 그건 결국 자신이 동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라고 본 거였죠. 이상욱이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섬 사람들이 가슴속에 자라고 있는 원장님이 동상이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장님 스스로 그것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섬을 떠나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이 섬에 남아 계심으로써가 아니라 이 섬을 떠나심으로써 섬 사람들 스스로 원장님의 동상을 마음속에 완성해 지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조 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자 이상욱은 어느 날 갑자기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조 원장이 떠나고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황희백 장로가 죽었고 원장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원장들은 특별한 계획보다는 다들 본래의 직무만 충실히 하고 있다가 섬을 떠났어요. 오마도 간척지는 아직도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었죠. 300만 평의 오마도 간척지엔 몇 년 동안 허연 소금기만 피어 있었습니다. 개간지 분배권을 넘겨받은 군 당국이 아직 땅 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섬 사람들의 생활은 오마도 공사를 시작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섬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2년 전 조 원장은 마산병원에 사표를 내고 군복을 벗은 민간인으로 소록도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섬에는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은 학교 교사로 있던 서미연과 윤혜원이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조 원장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꽤 공을 들였고 드디어 그들이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취재하기 위해 간척 공사를 할 때부터 섬을 기웃거리던 시 신문사의 이정태 기자가 섬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조 원장의 집에서 묵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 원장은 그들이 결혼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일반인구역과 병사구역이 경계에 지어졌고 그것은 이제 섬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징적 의미가 될 거라고 자랑했어요. 결혼식 날 보건과장 이상욱이 떠난 후 처음으로 섬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이정태 기자와 이상욱은 방에서 축사 연습을 하고 있는 조 원장의 말소리를 밖에서 흥미로움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조 원장은 연습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말에 빠져들어가 열띤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축사의 내용은 마무리하지 못한 간척 사업이 자신이 이루어낸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객들을 위한 축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고백이나 다짐처럼 들렸어요. 식장에 가야 할 시간이 지나도록 조 원장의 축사 연습은 더욱더 열을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명분, 동상,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는 건 저도 무관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섬은 어쩌다 천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천국일 뿐일 거예요. 조 원장은 저들이 천국이라 하고 저들은 조 원장의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학창시절에요. 학교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대청소를 하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여름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땡빛을 고스란히 받고 서 있던 학생들이 빈혈로 쓰러져도 교장은 자신이 준비한 훈화를 끝까지 계속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던 개발 독재 시절, 반공이면 뭐든 정당화했던 시절, 하느님의 성전을 단장하기 위해 교회 주변의 추억이 쌓인 오래된 나무와 벤치와 오래된 수녀원 건물을 싹 헐어버리는 것.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몇 사람이 자신이 동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붙고 그 힘으로 뭘 좀 이루려고 진실을 모른 척하고 마음을 파는 것도 바로 자신의 동상 때문이죠. 그렇게 이룬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한평생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팔 만큼 그 성공이 오래도록 같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현장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젠 뻔하고 지겹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세웠던 명분들, 나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들, 낙토가 우리들이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인 건 그 때문 아닐까 합니다. 책을 덮으며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조차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마무리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